우리 경매를 아주 좋은 재테크 수단으로 생각하고 경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단순히 이제 경매가 뭐 그런 긍정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너무 치우쳐가지고 위험한 부분을 좀 못 보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매를 좀 이렇게 경매를 딱 그냥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면 되게 좋은 수단. 네.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서운 것 네. 이렇게 느끼잖아요. 예, 예. 네, 오늘은 좀 무서운 것에 대해서 좀 알려주실 건가요? 아니 뭐 제가 무서운 얘기는 아니고요. 네.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왜 이제 벼가 익으면 또 고개를 숙인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야 이게 조금 쉽지 않다, 어렵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가지게 되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매를 접할 때는 또 일련 경매 초보자 입장에서는 또 그보다 좀 수준이 있는 사람들 경매 이제 입문한 지 이제 몇 년 된 그다음에 학원 뭐 강사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자문을 하는데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또 저보다는 또 연차가 또 낮고 깊이도 별로 없는 편이잖아요. 그렇죠. 지식이 좀 약겠죠. 약간. 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분들은 약간 또 어떻게 보면 경매를 권해야만 경매를 또 이렇게 하고 투자를 해야만 본인한테도 이득이 되는 수수료를 받는다든지 그런 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경매를 너무 이렇게 쉽게 코치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뭐 권리 분석 같은 것도 뭐 별거 아니다. 네. 웬만한 거 말소 기준 아래로 다 없어지니까 좋은 것만 해갖고 딱 하면 된다. 네. 낙찰 가격이 중요하다. 뭐 네. 이런 말도 많이 하죠. 명도도 뭐 인도 명령이면 그냥 한두 단어에 끝나 이러면서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어려움 중에 하나가 오늘 이야기할 어찌 보면은 기판력 경매에서 기판력이라는 부분을 조금 이제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기판력 뭐 들어보셨잖아요. 변호사님 때문에 들어봤죠. 그렇죠. 네. 판결이 이제 한번 났으면 네. 그게 이제 판결로서의 어떤 그 엄연한 기존의 효력, 움직일 수 없는 그런 힘 이런 거를 이제 기판력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기판력의 어떤 효력 범위에서 두 재판을 만약에 우리 두 사람이서 했다라고 치면 우리 두 사람 간의 기판력이 생기는 거는 뭐 당연할 것이고요. 네. 또 사람이 또 바뀌더라도 소유자가 바뀌면 그 물건의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기판력이 그러니까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경매로 물건을 취득했는데 그 물건에 이미 판결이 나 있더라.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예상치 않은 덤탱이를 쓰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는 재판이 그 전에 났으면 그렇습니다. 쭉 간다 이거죠. 네네네. 그래서 그 기판력이라는 게 여러 가지로 어떤 그 경매 뭐 쟁점들마다 여러 가지로 이제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예를 하나 드려보고 싶은데 네. 우리가 이제 뭐 이제 아파트를 하나 낙찰 받는다라고 생각하면은 거기에 이제 뭔가 전입 신고가 좀 앞서는 사람 선순위. 기준 말소 기준 권리보다도 전입 신고가 좀 앞서는 사람이 있을 때 요 사람이 허위 임차인이 아닌가. 그런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잡아내면 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 사람이 이제 그 임차권 신고, 권리 신고 이런 거를 이제 하고 했을 때 이 사람이 과연 그 허위 임차인인가 진짜 임차인인가라고 하는 그 고민들, 그 고민들이 이제 많은데 여러 가지로 이제 권리 분석을 해서 요거는 허위 임차인일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뭐 한 70% 정도다. 그래서 재판하면 이길 자신도 있고 또 만약에 재판 가면은 이걸 다 물어주지 않더라도 또 조정도 가능하다. 합의로. 뭐 그런 정도의 계산을 가지고 이제 경매에 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보통은 그런 이제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그런 경우는 그 감정가보다는 좀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의 보증금 부분 때문에 다들 걱정하잖아요. 인수될까 이렇고 그렇죠. 계속 떨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싸게 낙찰을 받으면 재판에서 이기면은 뭐 완전 성공이고 그다음에 조정이라도 하면은 본전이라도 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이제 마음 가지고 하게 되는데 만약에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이미 그 전 소유자하고 세입자 간에 보증금 반환 판결이 있었다. 와. 이런 걸 하면 덤탱이네. 가정해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 받은 판결이 그 나한테 미치는 거야? 이렇게 고민해 봐야 되잖아요. 내가 이제 소위 말하면 그 재판의 기판력이 내한테까지 미치는지. 그런 이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사실은 생각을 아예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냥 저 사람이 가짜인가 진짜인가라고 하는 확률적인 그런 부분만 생각하는 것이지. 만약 기판력이 판결이 이미 있어가지고 다툴 수 없는 내가 떠안아야 되는 그런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거는 이제 생각 자체가 틀린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권리 분석 자체가 잘못된 완전 거예요. 하자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그 우리가 법리적으로 제가 이제 판결도 이제 소개할 텐데요. 법리적으로 보면은 기존의 그 세입자와 기존 소유자, 전 소유자 간의 그 판결을 낙찰받은 사람, 부동산을 취득한 승계 취득한 사람은 이어받아야 됩니다. 이어받아야 됩니다. 예. 아니 근데 안 이어받는 경우는 없나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물론 이제 그 판결 자체가 완전 짜고 치는 뭔가 그런 판결에 무효다고 보일 정도. 근데 그거는 너무 예외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뭐 이어받지 않아도 되는데 기판력이 이제 미치지 않을 수 있는데 보통의 경우는 기판력이 이제 미친다.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제 불이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섭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민사소송법 218조에 보면은 기판력의 이제 주관적 범위라고 해서 확정 판결은 그 당사자, 그죠? 재판을 했던 임차인과 그 전 소유자죠. 네. 당사자. 그다음에 변론 종결한 뒤에 승계인. 여기 해당되는 겁니다. 그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해서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해서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변론 종결한 뒤에 승계인 여기에 해당되느냐. 요 문제예요, 결국은. 그러면 이제 요런 만약에 그 낙찰을 받아서 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의 보증금 반환 판결을 떠안게 되면 이제 변론 종결을 한 뒤에 승계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민사집행법 31조에 보면은 승계집행문이라고 해가지고 이 승계집행문을 바로 발급받아서 새로 판결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보증금 주세요라고 이렇게 임차인이 낙찰을 받은 사람한테 청구할 필요도 없이.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집행문 다시 주세요 하면 그냥 바로 줍니까? 그렇죠. 재판을 다시 할 필요 없이 집행문을 다시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승계집행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민사집행법 31조에 거기에 이제 관련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집행문은 법원 직원이 발급하는 거거든요. 기계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집행문 발급받으면 바로 낙찰받는 사람 재산에다가 이제 보증금 가지고 경매가 되는 거예요. 갖고 와라. 네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판력을 따앉게 되면은 보증금 채무가 있느냐 없느냐, 내가 보증금을 물어줄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가지고 다툴 기회가 없어요. 따질 기회가 없고 다툴 기회가 없어요. 그럼 바로 집행문 주세요 이러면 소유자 이름만 바꿔서 그냥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로요? 네. 이게 뭐 따지도 않고. 네, 그렇죠. 네. 야, 무섭네. 이제 그런 절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재판 하나 이제 소개시켜드리려는데 서울 고등법원에 요 이제 승계집행문 부여에 관련된 재판입니다. 요게 이제 원고가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이고 원래 전 소유자가 이제 조모 씨였어요. 조모 씨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피고가 그 낙찰로 건물 소유권을 취득을 한 겁니다. 그러자 이제 원고가 바뀐 소유자를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부여해달라. 이런 재판을 한 거죠. 근데 그 집행법원이 발급을 거부했네요. 안 했습니다. 네. 발급을 거부하니까 그때 재판은 집행문 부여의 소라는 거거든요. 집행문 부여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1심에서는 원고 청구를 기각했고요. 임차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2심에서는 인용을 했습니다. 받아들여졌죠. 그 다음에
대법원에서 확정. 그런 사건입니다. 아, 그러면 이때 22년도에 이걸로 이제 거의 이게, 기판력은 이제 유지된다고 결론이 난 건가요? 그렇죠. 1심은 뭐라고 했네요, 그래도. 1심은 이제, 승계집행문 발급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 논리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이제 왜 그게 1심하고 2심 판결이 바뀌고 하는 그런 이유가 있는데, 그걸 한번 말씀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요 2심 판결인데, 2심 판결은 1심 판결을 이제 취소한다. 이렇게 해놓고, 원고하고 조모 씨잖아요. 그 사이에 요런 보증금 반환 사건 판결에 관해서 법원 사무관은 조모 씨의 승계인인 피고에 대한 강제 집행을 위해서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하라. 이런 식의 주문입니다, 이게. 네, 그럼 바로 이제 집행문 부여돼 버리면 이제 경매가 진행되겠죠. 그러겠죠. 보증금이 생긴 거니까. 피고 재산에 대해서 경매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이제 보면은 아까 사안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쟁점이 뭐였냐라고 하게 되면 이게 어쨌든 이게 승계집행문 발급이 되려고 그러면 변론을 종결한 뒤에 승계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법리상으로 그 면책적 채무인수, 그 다음에 중책적 채무인수라고 하는 그런 쟁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결론적으로 면책적으로 채무를 인수한 사람은 그 이게 변론 종결한 뒤에 승계인이 돼가지고 그 승계집행문 발급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중첩적 채무인수 한 사람은 그 승계집행문 대상이 안 된다. 변론 종결의 승계인이 아니라서 그렇게 이제 결론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판례가 이 주택임대차 보법상의 대항력이라고 하는 거 세입자가 바뀐 집주인에 대해서 뭐 청구하고 그런 이제 임대차 관계가 승계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기존 소유자에서 바뀐 소유자로 넘어가면 기존 소유자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기본적으로 면제되고, 그죠? 네, 그렇죠. 바뀐 소유자가 보증금 채무를 승계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법리는 기존 소유자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면책되는 겁니다. 없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넘겨받은 사람은 채무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면책적 채무인수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넘어간다, 면책적. 네. 한 사람은 빠지고 한 사람은 들어오는 그런 관계랍니다. 중첩적은 둘 다. 이제.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보증금 반환 채무는 면책적 채무인수이기 때문에 이 바뀐 소유자, 낙찰받은 피고가 이 변론 종결의 승계인이고 승계집행문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이제 그렇게 났습니다. 이 사건은.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이제 본다면 우리가 생각할 게 참 많아요. 이게 보세요. 지금 우리가 그 집값이 보증금에도 못 미치는 집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세입자는 선순위고 대항력도 다 있고 한데 이걸 경매 넣게 되면은 얘 거 다 물어줘야죠. 경매 넣게 되면 낙찰 받은 사람이 보증금을 다 떠안아야 되는데 문제는 집값이 그걸 뒷받침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집값은 1억밖에 안 되는데 보증금이 1억 2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무도 낙찰을 안 할 거예요. 낙찰 안 하죠. 아무리 유찰되더라도 낙찰 못 받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경매 취소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 만약에 집에 있다라고 할 때 그 세입자가 경매를 신청하면서 경매를 신청할 때 그 세입자가 종전에 받은 판결을 이야기를 안 해요. 그리고 자기의 권리관계도 임대차 계약서도 잘 안 내놓고 조금 약간 숨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월세 마냥 아니 월세는 아닌데 나는 보증금 얼마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를 안 하고 자료나 이런 것들을 제출을 다 안 하고 그냥 어렴풋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낙찰 받는 사람은 요거 봐라. 요 사람이 자료를 제출 못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약간 가장임차인이라서 제출 안 하고 있는 거네. 그런 착각을 한단 말이죠. 보증금 신고도 안 하고, 그렇죠, 전입신고만 돼 있고, 대항력만 돼 있다는 것만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채권이 얼마인지 보증금 얼마인지 신고도 안 한다 이거죠. 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이 임차인의 목적은 자기는 진정한 임차인인데 누군가 조금 착오를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이 가장 임차인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요 사람하고 딜을 잘하게 되면은 싸게 먹을 수 있다. 유찰이 계속 거듭된단 말이에요. 그러던 중에 요 사람하고 싸워가지고 이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만약에 조금 높으면 똔똔이고 얘가 진짜 뭐 1,000만 원에 뭐 옷에 살았다 뭐 이러면 그럼 싹 돈 버는 거니까 그렇죠. 대박 터진다. 그렇죠. 그렇게 착각해 주기를 바라는 임차인이에요. 그러면 이 임차인은 사실은 이미 전 소유자 상대로 보증금 반환 판결도 다 받아놓고요. 그랬다면은 이 상태에서 누군가 들어오게 되면 꼼짝 없잖아요. 그렇죠. 그죠?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케이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실제로 약간 보증금을 줬는지 안 줬는지가 아사무사한 관계가 있죠. 있죠. 또 그리고 얼마 정도만 주고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네. 반만 돌려받고 네. 또 반은 인수인데 그걸 모르는 것도 경우도 있잖아요. 네.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부모 자식 관계에서 같이 집안에 같이 사는데 그 부모 집인데 경매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자식이 그 전입신고는 빨리 돼 있으니까 그 사람이 세입자로 신고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관계라고 한다면 보통 낙찰 받는 사람은 저거 가짜일지 모른다.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의. 그 자식이 부모 상대로 판결을 이미 받아뒀다. 진짜 보증금이 있었다는 걸 그렇죠. 판결 받아뒀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제 부모하고의 싸움이니까 다툼이니까 부모는 뭐 제대로 다투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기판력은 있거든요. 그러겠죠. 그죠? 법원의 상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계에서 만약에 누군가 낙찰 받아서 싸우려고 했는데 판결이 떡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툴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낙찰 받았을 때 과연 내가 아까 처음 케이스처럼 실제 임대차 보증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명확하게 밝히게 되면은 아무도 낙찰을 안 받으니까 들어와라 이렇게 꼬시는 그런 상상이 있을 수도 있고 가장 임차이긴 한데 또 미리 판결을 받아둬가지고 그것도 이제 감추는 거죠. 그렇게 해서 꼼짝달싹 못하게. 야, 진짜 흔한 경우는 아닌데 진짜 있겠네요. 임대차 보증금 사건은 워낙 그런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느냐 없느냐 많잖아요. 그게. 근데 이제 그런 판결들이 곧잘 나옵니다. 맞아요. 곧잘 나옵니다. 네. 근데 이 판결 내용을 등기부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 나오죠. 와. 그러니까 세입자가 제출하고 안 하고도 세입자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자기 마음이지 뭐. 그런데 이제 이 사례, 아까 제가 서울고등법원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이 사례는 제가 보니까 판결이, 기존 판결이 어떻게 났냐면, 조모 씨죠. 조모 씨는 원고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은과 동시에 원고에게 1억 8,500만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났잖아요. 와. 금액도 좀 적지 않지만, 사실은 그나마 다행인 게, 인도받은과 동시에 1억 8,500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나마 이자는 안 물고 있어요. 이자. 인도 안 받았으니까. 인도를 아직 안 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종전 판결이 종호 씨한테 났던 판결이 그냥 1억 8,500과 이사 판결 선고시로부터 이자, 명도할 때까지 연 12% 이렇게 판결이 났다라고 하고 시간이 많이 지났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 판결을 그대로 낙찰 받은 사람이 떠안아야 돼요. 떠안아야 됩니다. 우와, 진짜 장난 아니네. 그게 이제 기판력이라는 게 그만큼 이제 무섭다는 거예요. 와, 시간 지날수록 쌓이는 거네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낙찰을 받을 때는, 예를 들면 이 사건은 이제 임대차 보증금 사건이기 때문에, 혹시, 판결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의심을 가지고, 판결 검색을 해야 됩니다, 이게는. 낙찰 받는 사람은 하급심 판결 검색을 해가지고, 종전 소유자와, 기존 채무자, 기존 임차인 간에 보증금이 있었나, 판결이 있었나, 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검색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 쉽지 않은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가 컨설팅 하는 사람들, 주변에 돈 받고 도와주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까지는 안 합니다. 안 하죠. 그 정도. 귀찮기도 하고요. 네. 알아도 사실 내가 이게 컨설팅 하는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돈을 받고 뭔가 자문을 해주는 입장인데, 자문할 때 가장 기준은 물론, 이제 자문 받는 사람이 절대 손해가 나서는 안 되고, 피해가 입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기본 원칙이긴 한데, 그렇겠죠. 제 입장에서는 또 내가 책임 안 질 정도의 서비스를 한다. 어차피 돈을 받고
100%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돈을 받고 돈에 걸맞는 서비스를 하는 건데 나는 A부터 Z까지 다 하진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가려운 곳만 얘기해 주면 되니까. 그렇죠. 내 책임을 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요한 정도의 그런 이제 정도로 서비스를 하게 되는데 변호사가 그 정도면 다른 컨설팅 하는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예. 근데 그런 이제 판결문 검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면서도 그거를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겁이 나서 안 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내 빼버린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사고 나도 아이 뭐 설마 판결이 있겠어. 그리고 사고 나도 내 책임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 이야기를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많을 것 같아요. 요즘은 그죠? 천에 하나 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그 당하는 사람, 낙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큰일이거든요. 그게. 아이고, 그렇죠. 조금 검색만 해보면 되는데요. 그거를 안 해가지고 뭐 얼마 보증금이 얼마일지 모르는 그런 덤탱이를 쓴다는 거는 너무 억울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경매 할 때 자기 스스로의 보호,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자문을 해줄지언정 그 사람이 100%를 해주진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런 부분까지를 좀 신경 쓰는 게 좋습니다. 네. 돌다리도 두드려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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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게 이제 하급심 판결 검색이 뭐 대법원 도서관 이런 정도로 가면은 사실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일반인이 알기에는 참 힘든 거죠. 네. 검색한다. 예. 그런데 이제 판결문을 검색한다. 그런데 경매는 충분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이제 경매는 제가 우리가 일반 매매하고 다르게 전쟁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그렇죠. 상대방은 그 물건을 안 뺏기려 그러고요. 낙찰 받는 사람을 적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다 그러더라고요. 그죠? 침입자. 네. 침입자. 그래서 숨어가지고 나한테 덤비기만 하면 찌른다라고 생각하니까 복병이죠, 그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함정을 파놓고 거기에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경매가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또 사실 뭐 낙찰을 받는 사람도 남의 불행을 기화로 해서 조금 재테크를 하려고 그렇죠. 싸게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돈 벌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반대로 거기 반대에 있는 사람도 죄책감이 별로 없어요. 내가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차피 너도 돈 벌려 들어오는 거 아니냐. 나도 마찬가지로 돈 벌려고 하는 거다. 내 재산 지키려고 그러는 거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일반 매매보다는 훨씬 더 이런 약간의 장난질 또 자기 함정. 방어벽 이런 것들이 훨씬 많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